대표적인 동양화 중 하나인 신선도. 그것은 우리 조상의 생김새와 기원이 담겨져 있다. 인간이 아니라 그림도 해부해보면 그 속에서 민족의 체질과 문화를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 미술해부학 박사 조용균 교수가 말하는 그림 속의 한국인을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서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조용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국인의 얼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비록 옷에 다 가려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그리고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앞으로 이제 5회, 총 5회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시작해가면서 이끌어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경력을 보면 남들이 좀 특이하다고 그럽니다. 미술대학을 나와서 미술과 교수를 하다가 또 의과대학에 가서 해부학 공부를 7년이나 하고, 그리고서 또 얼굴이라는 걸 연구하고, 또 요즘에는 한서대학교 미용학과 또 교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되겠다, 학자가 되겠다든가, 또는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겠다든가, 또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겠다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영향으로 동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다빈치는 뭐 훌륭한 교수님이 아니죠. 화가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유럽인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는 누구냐 그러면 미켈란젤로라고 대답합니다. 위대한 과학자는 누구냐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로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화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돼야 되니까 나는 미술대학에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미술대학을 갔는데, 다빈치는 서양 화가니까 나는 단군 할아버지 후손으로 동양 화가가 돼야지. 그래서 동양화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홍익대학교 동양화과에 들어갔죠. 다빈치가 해부학자잖아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부터 해부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개구리 해부할 때 도망가는데 저는 열심히 들여다보고, 또 뭐 통닭을 먹을 때도 저는 이게 무슨 근육인가, 이게 무슨 뼈인가 이렇게 복습을 해가면서 통닭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부학 공부를 꽤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술대학에 들어가서는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방학 때는 토끼, 개, 염소 이렇게 작은 짐승들은 제가 직접 해부해서 해부도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죠. 뭐 전혀 어려운 일도 아니고 신기한 일도 아닙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저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사람을 해부해야겠는데 보통 다른 데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던 중에 마침 제가 의과대학에 조교로 채용이 돼서 해부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화가인데, 동양화가인데, 동양화 속에는 도사가 요만하게 그려지는데, 여기 무슨 이 도사 요만하게 그리는 여기에 해부학이 뭐 필요하냐? 그래서 해부학을 7년씩이나 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유식한 말을 생각해 뒀습니다. 한자로 부, 신, 해, 진 이렇게 넉자로 대답을 해드리니까
아주 다들 수긍을 하시더군요. 사람의 몸. 사람의 몸을 사람들은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르고, 예, 몸매가 다 다르죠. 다리 길이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선모다리고, 어떤 사람은 날씬하고, 그렇게 다른데, 예. 그러나 그 속에 모든 우주의 원리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많은 지식인들이 생각해 왔죠. 그런 사람의 몸을 해부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알아냄으로써, 구명함으로써 이 자연 속에 내재하는 어떤 진리를 풀어보겠다. 도사를 그리는데, 동양화에 나오는 도사 그리는데 해부학 공부를 7년이나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우리의 학문의 대상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고 사람을 위한 거니까 사람 자신인 우리 몸을, 우리는 몸으로만 되어 있지는 않죠. 마음이 있죠. 그러나 몸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그걸 해부학적인 방법으로 구명함으로써 자연물 속에 흐르는 어떤 미적인 진리를 풀어보겠다. 아주 멋있는 말 같이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지금까지 하는데 아직까지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저같이 사람 몸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제가 알았던 그런 즐거움을 같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마침 오늘 이런 강의 기회가 주어진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모시고 강의하게 된 것을 정말 아주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사실은 동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되겠다. 그래서 뭐 저도 다빈치가 발명가니까 저도 발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별로 권장할 건 아닌 것 같아요. 500년 후에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500년 전 이탈리아 사람 같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뭐 좀 이렇게 남한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몸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객관적으로 알자 하는 그런 목적은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의과대학에서 해부학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오늘 내가 새로 알은 게 뭔가 집에 가서 막 세어보는 겁니다. 하루에 뭐 60개가 넘어요. 1년은 매일 60개씩 이상 새로운 지식을 얻었습니다. 2년 차 되니까 하루에 한 5개쯤 새로 얻게 돼요. 3년 차가 되니까 한 달에 한두 개 얻게 돼요. 7년이 되니까 한 달에 한두 개 이를 유지하는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이 저한테는 너무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했죠. 이게 내가 사람 몸을 해부해 보니까 이렇게 몰랐던 걸 많이 알고 재밌는데 그림을 한번 해부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해부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동양 그림이죠. 동양화입니다. 동양화에 모란꽃하고 목련꽃을 그렸군요. 도대체 이 목련꽃이 품종으로 치면 세계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그림에 그려진 목련꽃은 무슨 품종인가? 이걸 알아내는 것도 그것도 해부하는 거죠. 이 꽃은 무슨 꽃인가? 빨강색인데 작약꽃인가? 모란꽃인가? 아니면 장미꽃인가? 이런 걸 알아보는 것도 그림을 해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4년 동안 이런 조사를 쭉 해봤죠. 그랬더니 목련꽃에 모란꽃을 주로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자연과학적 지식으로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목련꽃은 4월 초에 피고 모란꽃은 5월 초에 피죠. 그러면 목련꽃은 5월 초에 모란꽃 필 때 다 져서 이미 씨가 맺혀 있습니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장면이 그림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또 목련꽃이 피어 있을 때는 모란꽃은 아직 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봉오리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몇백 년 동안 그 많은 화가들이 두 꽃을 이렇게 항상 만개한 것으로만 그리지 이거 피었을 때 봉오리로 그린 화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동양의 화가들은 이런 자연의 생태적인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릴까? 이런 것도 그림을 해부해 보니까 알게 된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 화가의 마음이 그림을 그리게 한 거죠.
그럼 우리 동양의 화가, 우리 조상님들 화가의 마음은 우리하고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그림을 그려놓고 잘 그렸다고 박수치고 걸어놓고 있었나?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그림이 한두 가지이면 그냥 저도 그냥 참아보겠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어미닭이 병아리를 기르고 있군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병아리를 기르는 닭이 암탉이래야지 장닭이군요. 그것도 한 마리가 기르고 있으니까 호라비 장닭이군요. 참 기특도 하죠. 재혼도 하지 않고. 그런데 왜 동양의 그림에 나오는 닭은 모두 재혼하지 않은 장닭만, 그것도 병아리를 꼭 5마리만 기르고 있는지, 그것도 해부해보면 의심이 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런 그림이 서양에도 있나? 하고 보면 서양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양인 화가들의 마음과 우리 동양인 화가들의 마음이 역시 좀 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그림은 신선도죠. 신선들이 여럿이 모여있는 장면을 그리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도 사실을 알고 보면 잘못된 거예요. 이 8명, 9명의 신선들이 이렇게 한 동네 모여 만났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걸 알고 나니까 그 화가가 그럼 그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화가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백설공주와 신데렐라가 둘이 만난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어떤 무슨 그림책이나 이런 데는 무슨 화보나 이런 데는 마치 둘이 있는 것처럼 그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처럼 옛날 화가들이 이 신선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뭔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데 모여 있는 것처럼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이 그림 감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니까 다른 분들은 이 신선들이 눈썹이 다 흐리군요. 눈도 다 호까풀입니다. 그런데 요 신선만 눈썹이 진하고 눈이 동그랗고 쌍꺼풀 져 있고 톱속불이 수염에 코도 주먹코고 곱슬머리에 대머리군요. 자, 신선들 9명 중에 한 명만 왜 유독 얼굴이 다를까? 그것도 해부해보니까 의심이 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저 신선은 누군가? 이런 의심이 들죠. 저 신선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요? 저 신선은 이름이 이철괴라고 하는 신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오얀이 이씨, 이철, FE, 화학기호 배웠죠. 그 다음에 유괴한다는 괴자, 이철괴라는 신선인데, 이 신선은 자기 마음대로 혼이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는 신선이에요. 혼이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 정신이 두 가지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원적으로 하나는 혼이고, 혼, 하나는 백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백. 혼은 생각하는 우리 마음이고, 근데 우리가 생각 없이 잠을 잘 때도 죽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숨 쉬고 소화시키게 하는 그것도 있단 말이죠, 우리 몸에. 그거는 백이다, 이렇게 이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이놈 혼내준다, 그 말은 몸에 백과 혼 두 가지가 있는데 백은 그대로 놔두고 혼만 내보내준다, 이 말이죠. 백까지 다 내보내면 죽으니까. 그 혼줄 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몸에 혼백 두 가지 중에 혼만 출 나갔다, 이 말이죠. 아유, 나 혼났다. 그 선생님한테 꾸중 들었다, 혼났다, 혼이 나갈 정도로 꾸중을 들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원적인 이런 정신관을 가지고 한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은 혼이 자기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저녁에 이제 쌀밥을 잘 먹고 누우면은 잠이 솔솔 오죠? 이게 이제 잠들면 혼이 나간 걸로 생각했습니다. 몸에 백만 남아 있습니다. 혼이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을 꿈꾸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벽이 돼서 혼이 돌아오면 다시 깨나는 겁니다.
그럼 낮에 서당에서 공자왈 맹자왈 하다가 꾸벅꾸벅 졸면 혼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걸로 생각했죠. 예. 그래서 낮잠 자는 사람 얼굴에다가 수염을 그려서 낙서를 하게 되면 혼이 나갔다가 자기 얼굴을 못 찾아서 잘못하면 죽게 된다. 그래서 얼굴에 낙서하면 안 된다. 그런 말도 했고, 요즘 의학적으로 돌연사를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절개는 자기 마음대로 다니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버스 탈 때 여비도 안 들죠? 혼만 나가니까. 몸은 집에 있는데 뭐. 예. 그 다음에 여행 갈 때 다리도 안 아프죠? 예. 또 산길을 걸을 때 도둑 만날 일도 없고 호랑이 만날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나가서 노자를 만났습니다. 노자님도 얼마나 또 훌륭한 분입니까?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7일이 걸렸습니다.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 그 집에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기를 장사지내 버렸어요. 제자들은 이 선생님이 영 깨나야 말이지 숨은 쉬시는데 이분이 혼이 돌아오질 않아서 깨나질 않으니까 요즘 말로 뇌사 판정을 내린 거예요. 이 소생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땅에다 그냥 묻어버렸어요. 자기 몸이 땅 속에 있기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뒷산에 금방 죽은 거지가 있어요. 그 거지는 백은 아직 남아있고 혼만 나간 거죠. 그래서 혼만 나간 그 거지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되로 살아났다는 신선이에요. 그 신선을 그리려니까 혼만 나간 금방 죽은 거지로 그리려니까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곧 뭘 말하느냐면 예전에 신선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눈썹이 흐리고 눈이 헛가풀이었는데 출신이 거지인 사람은 대머리에 곱슬머리에 눈썹이 진하고 주먹코에 텁석불이 수염인 사람이었다.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림 속에 뜻하지 않은 많은 정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런 눈썹이 흐리고 눈이 헛가풀이고 입술도 얇고 피부는 희고 저 같은 형이네요. 뭐 이런 형을 북방계형이라고 합니다. 북방계형이란 말은 조상님들이 시베리아에서 빙하기를 지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내려왔다. 우리나라뿐 아니죠. 중국에도 가고 일본에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다 갔습니다. 근데 그런 형을 북방계형이라고 하고, 그 반대로 눈썹이 진하고 눈이 크고 쌍꺼풀 지고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수염도 많고 이런 형을 본래 사람은 남쪽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남쪽이 따뜻하니까 먹고 살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형을 남쪽에서부터 왔으니까 남방계형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치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 그림은 조상님들의 그림은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의심스러운 일이죠. 자,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게 그린 이유가 사실은 뭔가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의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백로 한 마리가 시들어 빠진 연못에 쓸쓸하게 서 있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이것도 백로는 시들어 빠진 연못에 살지 않습니다. 연이파리가 시들고 연열매가 익을 때, 이때는 10월 말인데 이때 백로는 필리핀으로 날아가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있지도 않은 백로를 왜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화가들이 한 마리만 그렸느냐? 이것은 사실은 한자라서 좀 익숙하지 않지만 백로 한 마리, 일로, 한자로 일로라고 하죠. 연열매, 한자로 연과라고 합니다. 백로와 연열매를 그려서 도금이 같은 일로연과 한 걸음에 연과 향시와 전시 두 번의 과거에 연속 등과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싶어서 다소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백로와 연열매를 그렸던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은 저렇게 특이한 방법으로 그림에 자기의 뜻을, 마음을 나타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친구의 아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갔다가 1차 시험인 향시만 합격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몇 년 있다가 다시 2차 시험 보러 가가지고 합격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과거 보러 떠나는 길에
향시도 붙고 2차 시험 전시까지 다 붙고 와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떨까?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백로 한 마리와 연열매를 그려서 나타냈단 말이에요. 예. 예, 자, 백로와 연열매. 백로와 연열매를 삶아 먹으면 머리가 좋아져서 과거에 급제하게 되기 때문에 저런 그림을 만든 게 아니라 단지 일로 연과 연과 예, 그 소리가 같은 점을 이용해서 예, 뜻을 전달하려고 머리를 썼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조상님들이 그 머리 쓴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왜 이렇게 이치 맞지 않는 걸 그렸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 한국인은 소리가 같은 점을 이용하는 문화를 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리가 닮은 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매우 재치 있게 생각하고 멋있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수수께끼 낼 때도 뭐 신경통 환자가 가장 싫어하는 악기는 비올라 뭐 이런 거 예, 사실은 비올라하고 예, 신경통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예, 그런 유머를 만들어서 다 즐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소리가 닮은 점을 이용하는 거죠. 네. 자, 결혼식 패백 때 대추와 밤을 던지는 풍속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지요. 도대체 왜 대추와 밤을 던질까? 예, 얼핏 생각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대추를 한자로 조라고 합니다. 대추조, 밤토를 율자라고 합니다. 율하면 밤나무니까 예, 율자. 요게 명나라 때 예전에 명나라 문화가 동양의 국제 문화니까 예, 우리도 그 국제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조립자, 립자 애서다. 조립자 애 빨리 서다. 임신 빨리 하라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새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뭔가 주문을 하고 싶어. 근데 너 애 빨리 나.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예, 치마폭에다가 대추와 밤을 던졌는데 왜 대추와 밤을 던졌느냐? 대추는 이를 조를 뜻하고 밤은 율자. 근데 그 율자가 명나라 때 발음이 립자하고 음이 비슷하니까 조립자라는 뜻을 겸장케 나타내고 싶었단 말이에요. 예, 먹음직스러운 대추와 밤을 받았지만 며느리는 그 속에 담긴 시어머니의 뜻 임신 빨리 해라 이 뜻을 예, 읽었던 거죠. 예. 자, 이런 것도 소리가 닮은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 전번주에 대보름이 지났죠? 네. 예, 대보름에 우리가 하는 풍속 중에 다리 밟기 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네. 예, 동국세식이라는 책에 보면 남녀노소가 보름날 동네 다리가에 가서 다리를 밟고 다녀서 1년 동안 다리병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를 밟고 다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브릿지인 다리를 밟아서 레그인 다리가 튼튼해지기를 바랬던 거죠. 예. 브릿지 다리와 레그 다리는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발음이 닮은 점을 이용해서 예, 그런 문화를 풍속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서양에도 물론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한테 아주 특이하게 더 많은 일입니다. 예. 왜 우리 동양인은 그중에 우리 한국인은 특히 소리가 같은 점에 집착해서 뭔가 문화를 만들어갈까? 예, 저는 의과대학에서 해부학 공부를 할 때 저희 주임 교수님께서 뇌해부학자셨습니다. 사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뇌에 대해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했는데 저도 그래서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예, 또 우리 주임 교수님을 7년이나 모시고 있다 보니까 저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동양인, 한국인은 오른쪽 뇌의 옆머리가 좀 큰 편입니다. 예. 근데 오른쪽 뇌 옆머리는 소리의 높낮이를 처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서양인에 비해서 가로로 넓은 것은 옆머리의 뇌가 좀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서양인들은 앞뒤로 길죠? 이마와 뒷꼭지에 뇌세포들이 좀 많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우리 옆머리 뇌는
바로 여기가 귓구멍이 여기니까 귀 위입니다. 예, 여기 눈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예, 자, 보통 사람에게 뮤직, 교향곡을 들려줬더니 요 단면을 그린 건데 이게 이마고 이게 뒷꼭지입니다. 오른쪽 옆머리, 예, 여기에서 일을 하는군요. 예. 반대쪽은 모양이 같은데 이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음악 감상, 교향곡을 감상할 때는 오른쪽 뇌가 감상을 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교향곡, 음악 감상을 하는 오른쪽 뇌세포가 이제 많다? 또는 뇌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바로 음악적인 것을 좋아하거나 소질이 있거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말을 걸었더니 아직까지 일하지 않던 요 반대쪽 왼쪽 뇌에서 일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 생활을 할 때 말 속에 들어있는 소리적인 요소는 오른쪽 뇌가 듣고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왼쪽 뇌가 듣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신학기를 맞아서 우리 다 분발합시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말씀을 했을 때 이제 신학기에 더 열심히 공부합시다라는 의미는 왼쪽 뇌가 해석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작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자고 강조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멜로디적인 요소는 오른쪽 뇌가 듣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이제 과대표가 탁 나와가지고 우리 올해 좀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말은 똑같은 말이지만 의미는 같은 말이지만 어조는 비웃는 말이죠. 잘났다 잘났어. 그러면 의미는 칭찬하는 말인데 어조는 비웃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오른쪽 뇌가 딱 판단을 해서 이 친구가 날 비웃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은 오른쪽이 서양인보다 큰 사람이 많다는 점이 제가 해부학 공부할 때 이 점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소리를 이용해서 풍속을 만들 때도 소리를 이용해서 동양 그림이 이렇게 소리를 이용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뭐 모두 다 소리만을 이용하는 건 아니죠. 그런 것을 서양 그림에 비해서 많이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 동양이 서양인에 비해서 멜로디 센터 뇌에서 멜로디 센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크게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 그림은 복숭아를 그린 거군요. 복숭아는 복숭아인데 보통 복숭아가 아니고 천도 복숭아를 그린 겁니다. 그 천도 복숭아라는 복숭아는 어떤 거냐 하면은 동방삭이란 분이 천도 복숭아를 훔쳐먹고 3000년을 살았답니다. 그래서 저런 그림 천도 복숭아를 그려서 선물하면 곧 무슨 뜻이죠? 이 복숭아 드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림이 모두 의미를 담아서 그리도록 했습니다. 서양 그림에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서양 분들이 이 그림을 본다면 어떻게 보느냐?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복숭아는 심장을 닮았기 때문에 진심을 뜻합니다. 복숭아에 이파리가 붙어 있는데 이파리는 혀를 닮았기 때문에 말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파리 붙어 있는 복숭아는 심장에서 나온 혓바닥이니까 진심에서 나온 말. 이런 말이 되죠.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 가보시면 정물화가 많아요. 그 정물화에 꼭 복숭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복숭아에 꼭 이파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진실한 말을 의미하죠. 말은 진실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 그림을 볼 때 누구든지 말은 진실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그린 그림이 서양의 복숭아 그림이에요. 같은 복숭아 그림인데 동양의 복숭아 그림은 이 천도 드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라는 노인 양반 생일 축하 단골 메뉴지만 서양에서는 말은 진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강조하는 거예요. 같은 그림인데도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역시
그 그림을 대하는 또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두 그림은 둘 다 여자를 조심하라. 그런 의미의 그림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예전에는 그 지도자들에게는 여자를 조심할 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자, 이건 서양 그림이고, 오른쪽 저 그림은 동양 그림이죠. 둘 다 여자를 그렸는데, 동양에서는 여자를 4명 그렸는데, 서양에서는 여자를 3명 그렸군요. 이런 그림을 볼 때도 의심이 좀 들죠. 왜 서양 사람들은 셋이 옷 벗고 있는데도 부끄럽지도 않나? 뭐 이런 의심이 들 거예요. 이 그림은 부와 권력을 나타내는 헤라, 육체적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비너스, 그리고 지혜를 나타내는 아테나, 이 세 여신 중에 트로이 왕자인 파리스가 어떤 여신이 육체미가 가장 아름다운가 이걸 심사해서 그 심판의 증표로 여기 금사과를 주도록 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헤라는 당연히 너 나에게 금사과다오. 그러면 너에게 부와 권력을 주겠다. 이렇게 꼬드겼습니다. 아테나는 부와 권력은 지혜만 있으면 다 얻을 수 있지. 너한테 지혜를 줄 테니 그거 나한테 다오. 이렇게 꼬드겼습니다. 근데 비너스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을 부인으로 맡게 해줄 테니 그 사과 나한테 다오. 그랬던 거죠. 이 왕자인 파리스는 부와 권력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왕자니까. 또 교육을 받았으니까 지혜도 있지요. 그래서 그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는 비너스의 제안에 금사과를 주게 되죠. 그래서 그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비너스는 헬렌이라는 미녀 스파르타 왕비를 데려다 줬고, 스파르타에서는 왕비를 뺏기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을 조직해서 트로이를 공격하게 돼서 9년 동안의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그림을 보는 유럽의 왕자님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남자라면, 지도자라면 모름지기 부와 권력, 지혜와 전승 이런 실질적인 걸 추구해야지 이렇게 미세 따위를 탐하다가는 화살 맞아 죽고 나라를 망쳐먹고 부끄러운 이름이 역사에 남게 되는구나. 지도자가 되려면 여자를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그린 그림이에요. 동양에서도 지도자는 여자를 멀리할 것을 늘 지도받았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맹지상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 맹지상의 아버지가 여자를 좋아해서 나라를 다 들어먹었어요. 그래서 맹지상은 나는 아빠처럼 안 할 거야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실벽에 궁녀 4명 그린 그림을 붙여놓고 4명의 여자 사미인도를 그려놓고 여자 멀리할 것을 결심했다. 그것이 후세에 이런 그림의 형식으로 전해지게 됐던 겁니다. 이때 사녀 4명의 여자는 사녀, 궁녀를 봉사한다는 사자, 살필 사자, 사녀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사오입 넷은 버리고 다섯은 넣는다에 버릴사 계집녀 사녀하고 의미 같기 때문에 여자를 버리라 라는 뜻으로 사용됐던 겁니다. 자, 지도자는 여자를 조심해라 라는 뜻을 나타내고 싶은데 동양의 화가는 사녀, 사녀, 사녀라는 발음이 닮은, 즉 오른쪽 뇌의 청각적인 멜로디를 이용해서 뜻을 나타내려고 했고, 서양에서는 복숭아는 심장, 시각적인 거죠. 또 이렇게 그리스 신화 속에 들어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을 통해서 뽑아내서 나타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목적은 같은데 방법이 다르고 그때 사용한 뇌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느 쪽 뇌를 썼느냐. 이런 것들이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를 다르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면 미래의 우리 능력도 가늠할 수 있죠. 그러려면 우리의 몸,
우리의 뇌, 마음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결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인의 몸, 또 사람은 늘 얼굴을 내놓고 다니니까 이 얼굴은 유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한국인이 가진 유전적 특징이 뭔가 이런 걸 얼굴을 통해서 찾아보고 이것을 우리 마음과 결부시켜서 찾아보고 하는 일을 20년 넘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을 오늘부터 5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